그것도 되는군요. 산업 트렌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인데, 이게 좀 배죠, 배. 이 퍼펙트 스톰이 뭐냐면, 자그마한 일들이 묶여서 큰 일이 터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퍼펙트 스톰이에요. 작은 사건. 지금 코로나19인데, 코로나19가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은 그냥 고치면 좋아지는 거잖아요, 고치면.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게 뭐가 영향을 받고 있죠, 우리가 지금? 달라진 거. 시간, 영업제한. 영업제한. 그러니까 영업제한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 소매상이나 이런 데에 영업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학교도 달라졌죠. 대표적으로 재택, 그다음에 비대면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집에서 수업 듣는 친구들도 막 늘어났고, 그리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뭐 상대적으로 진주는 보다 더 하지만 수도권만 하더라도 단계가 한 단계 더 위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재택으로 근무하는 숫자가 제법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만나봐도 재택으로 근무하시는 사람이 좀 되는 거예요. 사례가 오지 않아. 그래서 IT 개발자 중에서는 상당수 재택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재미난 이야기는 개발자들이 많이 일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강남의 테라노, 판교 뭐 이런 데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방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는 서울이 뭐가 비쌉니까? 땅가, 부동산가 이런 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별로 없고 고시원 뭐 이런 데 일을 하다가, 고시원에서 다니다가, 그러면 근데 고시원에 있어도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썼던 거가 왜 안 썼냐면 하루 종일 어디에 있냐면 회사에서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잠만 자기만 해도 그래서 집이 뭐 이렇게 굳이 좋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뭐가 터졌냐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고시원에서 내내 있어야 되는 거야. 서울 고시원에서. 그럼 환경이 안 좋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어디서 일을 할까 하다가 카페에서 일을 한 거죠. 스타벅스 이런 데서 일을 하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나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기가 힘들하니까, 근데 회사는 언제 한 번씩 가면 되냐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라, 그때 미팅할 때는 한 번씩 보자, 그리고 다 집에서 일해라, 뭐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그들 중에 몇 명은 아예 서울에 있는 고시원을 빼버리고 다시 고향집에 내려가서 일을 하고 회의할 때만 올라간다든지, 최근에는 강원도 양양 있잖아요, 양양. 뭐 가보진 않아서 양양이 어디쯤인지 알죠? 동해안변에 있거든요. 속초 뭐 그 양양이 있는데, 거기에 펜션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늘었대요. 서울의 개발자 중에. 왜? 나 거기는 되게 저렴한 가격이니까 나 뭐 보면서 개발하겠냐? 바다 보면서 개발하겠다. 그래서 한 달 살기 프로젝트, 그러니까 한 달간 양양 살면서 개발하고, 일은 어디서 해? 서울에 하고, 서울에 회의할 때는 그때 가면 되잖아요. 잠깐 갔다가 오고. 그러고 하다가 이제 양양이 이제 지겨우시면 다시 얼른 가. 제주도. 요즘 제주도 비행기표가 되게 싼 것들이 막 있어요. 2만원도 안 하는 비행기표가 있어요. 그 시간대 맞춰갖고 그거 타고 가서 거기서 서귀포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산출물만 내면 되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이 늘었더라는 거예요. 그걸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일하는 패턴 이런 것도 너무 달라졌고, 저 같은 경우에도 웬만한 회의나 이런 것들을 다 요즘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고, 어저께도 밤에도 독서 모임에 미팅 뭐 이런 것들 했는데, 제가 어저께 밤에 연달아 회의를 3개 했어. 하나는 독서 모임 있었고, 독서 모임 전에 무슨 그 프로젝트 해가지고 프로젝트하고 야간에 또 학술대 미팅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제가 아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다른 멤버로 이렇게 보이는데, 신기한 거는 야, 이게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했으면 한 번에 하나 모임하기도 쉽지 않은 거를 하루 밤새에 3가지 미팅이 들어가고, 특별히 어저께 독서 모임을 했는데, 보통 독서 모임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책 읽고 이렇게 나눔하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재미나게 진주에 계신 분들도 왔지만, 한 분은 진주에 살다가 수원으로 출장 갔는데 거기서 오신 분이 계시고, 한 분은 경기도 파주에서 한 분 오시고,
한 분은 원주에서 들어오셨어, 원주. 야,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아이고, 다음 달에는 이제 단계도 좀 낮아지고 해서 오프라인으로 모일까 했더니, 거기 계신, 원주에 계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저 다음 달에 또 오고 싶어. 그러면, 이거 뭐야. 그 사람이 참석하게끔 하려면, 이거 오프라인으로 하면 안 되고 온라인으로 해야 되네? 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주 같은 경우에도 소상공인 장사가 안 돼서 막 몰락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 여러 가지가 악재가 겹치면서 상황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막 가는데 이게 예측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장률이에요, 성장률. 그러니까 1년간에 7%씩 성장한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학번으로 따지면 87학번이에요, 제가. 50대 중반. 87년도에는 여기다 더 앞에인데, 성장률이 12%, 14%를 찍었어요. 12%, 14%,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성장률이 12%, 14%인데, 그걸 왜 얘기하냐면, 1년 지나면 회사가 매출이 얼마큼 늘어나 있어? 평균적으로 14%씩 늘어나 있다는 얘기예요. 성장률. 그게 왜 중요하냐?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LG현대, 삼성에서부터 동네 구멍가까지 탈탈탈 털어갖고 매년 얼마큼 성장하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14% 성장한다는 얘기는 꽤 높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됐든 뭐 돈을 태우든 사람을 많이 뽑아서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80년대였어요. 그래서 80년대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돈을 더 많이 빌려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사람을 더 많이 뽑으면 이 사람이 그거의 몇 배 이상의 돈을 벌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려고 해서 각 대학교마다 졸업할 때 기업체에서 사람을 막 데려가려고 막 했던 때가 80년대 중반 후반 때 이 얘기예요. 그게 우리나라 급속도 성장할 때.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90년대, 2000년대부터 성장률이 7% 떨어졌는데 이때 떨어졌지만 좋아진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기업이냐? 제가 다닐 때 80년대만 해도 현대, 삼성, LG 이런 회사가 있지만 거기는 국내에서만 잘하지 해외로는 활동 못했는데 이때 들어서는 왜냐면 현대, 삼성, LG 이런 데가 해외에서도 활동을 해요. 해외에서도 매출을 올려요. 그런데 이런 얘기 있죠. 아유, 그 현대, 삼성, LG 제품은 브랜드 가치가 높은 건 아닌데 싸고 좋은 물건을 만든다. 이런 이미지 있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계 넘버원을 못하더라도 중하위권에서 뭐 나쁘지 않은 물건들을 만드는 회사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거지. 그 대신 이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성장률은 떨어졌어, 반대로.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10년도를 보니까 성장이 더 떨어졌는데 이때는 거의 성장에 멈췄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 넘버 빅3 들어가는 기업들이 나타났어요. 반도체, 삼성반도체, LG, 현대. 이게 너무너무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수준은 엄청 높아지고 대신 뭐가 낮아져? 성장률은 낮아져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이제는 진짜 실력 있는 것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사람을 더 많이 뽑을 건가? 안 뽑을 건가? 사람을 더 뽑아. 지금 사람 더 뽑아. 성장률이 낮아져. 두 번째, 주력 산업의 급격한 변화가 됐다는데 우리나라가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자동차, 조선 이런 거잖아요. 우리 경상남도는 거제에 무슨 공장이 많았죠? 거제. 조선소. 조선소 있잖아요. 경남과기대가 2007년도에 조선공학과를 만들려고 한 적이 있어요. 조선공학과. 그 이유가 뭐냐면 거제에 조선을 배 만드는 업이 너무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조선공학과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대학교에서 학과를 하나 만들면 몇 년 뒤에 졸업생이 배출되죠? 4년이잖아요. 근데 조선공학과는 주로 남학생이 많이 가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 몇 년 뒤에 졸업이 사람이 배출돼? 6년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내가 올해 새로운 과를 만들겠다 그러면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 이렇게 허락을 맡아야 돼. 그럼 한 대충 2년 정도 걸려. 그럼 우리 학교에서 이제 조선공학과를 만들겠다라고 결정하고 교육부에 신청하면 2년 뒤에 허락이 떨어지고 그리고 신입생 받아서 한 6년에 걸쳐 그러면 8년 걸리거든? 그러면 2007년도에 그런 결정을 내서 첫 졸업생이 나오는 게
2013년도에서 2015년도는 돼야지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2014년부터 15년 사이에 조선업이 몰라버렸어. 그러면 만약에 우리 학교가 조선공학과를 만들어갖고 첫 졸업생이 배출하는 순간 조선업이 망해갖고 학생들이 취업도 못하는 일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때 안 만들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조선이나 자동차나 이런 데의 특징은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뽑아. 근데 우리나라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 IT 산업 잘한다고 해요. 근데 IT 산업은 주로 창업을 많이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소수의 IT 개발자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구조이고, 두 번째 우리가 뭘 잘하냐면 바이오 잘한다고. 바이오. 근데 바이오는 어떤 사람이 잘하냐면 진짜 대학교에서 석박사, 박사 하는 사람들이 바이오를 해요. 세 번째 우리나라 또 뭐냐면 서비스 산업. 서비스 산업은 우리 식당 이런 거잖아요. 우리 서비스 보면 이제 저런 거 있잖아요. 그 영국 남자 이런 거 보면 한국의 무슨 식당 이런 거 맛집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가장 많은 게 야 한국의 치킨은 왜 이렇게 전 세계 치킨과 다르냐 그런 거 유튜브에서 본 적 있죠. 맛도 다르고 뭐 못한다. 그래 우리나라 서비스가 그게 되게 잘해.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때 외국 사람들이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 지하철도 엄청나게 잘 돼 있을 뿐더러 식당 서비스도 좋고, 그 다음에 주문을 딱 하면은 엄청나게 빨리 와. 그건 다 공감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외국 가서 식당 가거나 그러면은 진짜 사람도 잘 서비스가 우리나라만큼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학교 앞에서도 식당에서 일하고 뭐 그러고 오신 분 알바를 해본 적 있지만 거기 계신 분들이 주인 말고 정규직 직원들입니까?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서비스를 잘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일하시는 상당수 대부분은 비정규직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잘한다고 알려지는 산업이 뭐냐?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죠. 지금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로 난리치는 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징어 게임.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하나 개봉한 게 뭐 한수이 나온 또 뭐야 뭐 갯마을 차차차도 있고, 한수이 씨가 나온 게 뭐지? 그 아버지 돌아가신 그 보복하고 뭐 이런 지금 막 개봉한 거 있어요.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 뭐 BTS가 뭐 콜드플레이랑 콜라보해서 뭐 음반을 냈느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신기하죠. 우리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넘버원을 한다는 거가 신기하고,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건 꿈에도 웃겼고, 아니 뭐 우리는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 못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2020년도를 전후로 해서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 못했는데, 여러분들 알고 BTS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BTS, 빅뱅 뭐 이런 친구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 하나같이 다 비정규직이에요. 왜 비정규직이죠? 계약을 하나, 계약을. 그 사람이 정년 퇴임 때까지 방시혁 대표가 그 사람들을 고용한 게 아니라 BTS 멤버들은 각각 개별 계약을 해서 뭐 3년, 5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3년, 5년 뒤에 이 사람이 계약을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몰라. 따라서 그 사람들은 뭐냐? 다 비정규직이야. 그러면 언제까지 계약을 하냐? 인기 떨어지면 바로 해지죠. 지금 BTS가 아무리 인기가 높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어요. 오징어 게임에 이정재 씨가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뭐 그러죠. 올해 이제 또 상도 여러 개 받을 거야. 아마 10중 8구는. 그런다 하더라도 그럼 너 잘했으니까 너 평생 너를 책임지고 고용하겠다가 되는 게 아니지. 지금은 잘했지만 다음번 영화나 이런 데 폭삭 망할 수도 있죠.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가 사람을 안정적으로 고용을 창출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스타 플레이어를 돈을 많이 벌지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스태프들은 마찬가지로 저금리에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런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산업들 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한다는 거 산업의 공통점이 하나같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다 없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높아져? 실업률.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보다 보니까 보다 못해서
야, 실업률이 높아지면 그 안정적인 일자리 없으면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일자리를 강제로 만들려고 해서 그렇다고 민간 기업들한테 일자리 만들려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공무원들 많이 뽑아대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뭐 여기 보면 LH 이런 데 사람 많이 뽑으려고 하는 게 정부에서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으니까 지금 공무원 자리도 늘리고 막 이런 하는 거가 일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일자리 일을 할 건 있지. 그러니까 뭐가 없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다 프리랜서, 비정규직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가는 방향이 모든 사람이 비정규직, 프리랜서처럼 가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표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뭐 이런 과정들에서 부모님이 바라시는 거는 뭘 봐요? 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라. 여기 가면은 네가 뭐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하죠. 야, 너는 이 기술을 하나 익혀 두면 너 평생 먹을 거는 해결된대더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어르신들은 이 기술 배워라, 이 기술 배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없다. 그 세 번째, 높은 가격체.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10중 8구는 부채가 집에 많을 거예요. 교수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거는 여러분들 내가 집안에 가서 부채 있으니까를 확인해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통계 데이터가 그래요. 통계 데이터가 우리나라의 집집마다 부채가 너무 많아요. 많아도 심각할 정도로 너무 많아요. 가계 부채가 너무 많아요. 나라는 부채가 상당히 좋은데 개인적으로 부채가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채를 갚기 위해서라도 억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게 힘든 위기죠. 게다가 인구 절벽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 된다는 얘기는 인구 절벽인데 수명은 어떻게 됐죠? 길어졌어요.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지금 20세의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90세 이상 100살 이 정도 사이를 보고 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평균 수명은 몇 살이냐면 남성은 78세, 여성은 81세예요. 근데 그 분이 그때 돌아가신 이유가 80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때 돌아가신다는 얘기야, 지금. 그리고 저같이 50대 중반인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나이가 되려면 앞으로도 한 30년 정도가 채 안 남았는데 많은 분들이 예측이 지금 50대이신 분들은 평균 수명이 80대 중반이나 90대까지는 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 그러면 제가 지금 평균 수명보다 더 많이 살 가능성이 높아졌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회사를 다녔어요. 요즘 회사의 정년퇴임은 언제 하죠? 몇 살 때 하나요? 60세.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한 60대 하지만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50대 초중반이면 정년퇴임을 합니다. 그럼 50대 초중반이 정년퇴임하면은 그때 다시 회사에 취업하기가 어려우니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온 사람이야 연금으로 산다든가 뭐 이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재취업이 잘 안 되니까 소위 말해서 그 소상공인, 치킨집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구조로 가요. 그럼 그걸 만들겠죠. 그걸 가요. 그런데 문제는 50대 중반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90세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과거 같으면 일을 안 해도 됐죠. 왜냐면 어르신들이 은퇴를 하면 그 자식들이 먹여 살리면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과거에는 한 집에마다 최소한 자녀를 2명 이상씩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먹여 살리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다 하더라도 1명 정도 낳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보면 이 낳은 자녀들조차도 본인들 먹거리를 책임지는 게 힘들고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젊은 청년들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 은퇴하신 부모님 내가 먹여 살려야지라고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을 거야. 알아서 사시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50대 중반 이후가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 모여서 아유 교수님 내가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아 내가 자녀 낳는다고 요즘같이 힘들 때 애를 많이 낳는다고요? 그리고 요즘같이 자녀들도 힘든데 자녀들이 나를 먹여 살 거는 꿈에 꾸기 쉽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50대 중반 이후에 여러분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뜰 때까지 90살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은 인생을 내가 한 90세까지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나이를 빼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최소한 60년 이상을 남았다고. 그쵸? 그럼 60년 이상 동안 내가 어떻게 일을 하면서 무엇으로 밥벌이를 하고 살 것이냐. 내가 여기 회사를 취업해야지. 근데 그 취업하는 회사도 나를 60년 동안 고용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고용해봤자 몇 년이 안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되는데 여기서 드리는 답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창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창업을 누구든지. 근데 교수님 창업하면 망한다면서요. 공부 안 하고 창업을 하니까 망하죠. 준비 안 되고 창업하니까 망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이 청년학교를 통해서 계속 알려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특별히 1박 2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절벽돼서 이 얘기는 뭐냐? 누구든지 뭐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나를 먹여 살릴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내가 부모님과 같이 있을 동안은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에서 스스로 밥벌이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에서 되다 보니까 요즘 일자리가 더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줄었어요. 우리 여기 귀양동에 가면 맥도날드 있죠. 맥도날드. 진주에 맥도날드가 몇 개 있나? 여기랑 기양에 하나 있고 2개인가요? 진주에 맥도날드가? 2개죠. 여기랑 혁신에 문산 IC 근처에 하나 있죠. 맥도날드. 잘 몰라요. 어찌됐든 맥도날드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맥도날드에 주문할 때 대부분의 뭘 가지고 주문하냐면 그 키오스크 판넬에서 했잖아요. 근데 경상대 가자캠퍼스 앞에 보면 버거킹에 가도 거기가 키오스크 2대인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요즘 웬만한 데에 거기에 주문 안 받고 그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게 보편적이고, 그런데 맨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는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막 하고,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사용하고, 근데 어르신들은 여기도 버벅 되는데, 그 맥도날드 계획을 얘기 들어보니까 목표가 더 자동화를 해갖고 평균 2명만 남겨두고 직원을 없이 운영하는 걸 목표로 한대요. 직원 없이. 그리고 우리가 고속도로 IC를 통과할 때 보면 2가지죠. 돈을 내는 방법이 2가지죠. 사람한테 직접 이렇게 돈을 내주가, 아니면 거기에 자동 하이패스로 가는 건데, 점점 뭘 줄이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줄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골에 작은 IC를 보면 사람이 전혀 없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몇몇. 그러면 내가 하이패스도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가면 자판기처럼 돼 있어. 자판기 됐어. 근데 돈도 없다. 그럼 거기서 그냥 버튼을 누르면 찍어서 고지서로 나오더라고. 돈을 내라. 그래서 어떤 시골에 조그마한 IC 가보면 진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운영되고 있는 데가 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점점 자동화가 가속되면서 뭐가 준다? 일자리가 줄어든다. 자동화가 더 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양적 완화가 됐다는 건 돈은 엄청나게 풀려지죠. 그렇죠. 재난지원도 올해 받으셨잖아. 근데 그건 우리나라만 준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막 뿌렸다고.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뿌렸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창업하라고 창업 자본들은 엄청난 돈을 주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 그럼 뭘 해서 돈을 벌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 하는 거.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데 염려를 하죠.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돈을 받은 걸 갖고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 사업할 일거리를 잘 못 찾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염려를 하는 거고. 그리고 산업 자체가 하나 몰락한 산업이 있죠. 뭐 교통과 관련된, 특히 해외 여행과 관련된 비즈니스는 죽었고, 물론 이제 관광 중에서도 우리나라 남해 여수 이런 데는 갑자기 해외에 못 가는 사람이 늘어나서, 제주도 이런 데 못 가는 사람이 늘어나서 관광이 활성화 됐지만 여행 호텔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어려워졌고,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에 일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확 줄었죠. 그럼 변동성은 뭐냐? 기름값, 주식값, 금값 이런 것들이 막 가격이 왔다 갔다 해요. 혹시 차 몰고 다니신 분 있어요? 차 몰고 다니시는 분?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 1년 사이에 그 주유소의 기름값이 확 이렇게 올랐다 내려갔다가 그 변동폭이 엄청 컸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의 가격의 변동폭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내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의 가격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과연 돈을 얼마나 벌게 될지 이거 예측하기가 쉽다 어렵다? 모든 물건이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물건을 만들어요. 근데 물건을 만드는데 거기에 드는 재료비가 어떨 때는 많이 올라가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판매하고도 이게 돈을 얼마나 벌게 될지 막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컴퓨터가 있다 그래. 근데 컴퓨터는 사실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원자재 가격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러면 이거 인터넷으로 판매할 때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비싸니까 200만 원 받을래요. 요즘은 원자재 가격이 좀 싸니까 90만 원 받을래요. 이게 소비자 가격이 막 왔다 갔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마진이 많이 남기도 하고 뭐 많이 적게 남기도 하고 그래요. 주유소 가면 주유소도 기름값이 왔다 갔다 하는데 소비자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거 문제는 원인 가격은 그보다 더 많은 변동폭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반영해서 소비자가 사는 것을 변동을 시켜버리면 너무 파급 효과가 세니까 그걸 조정한다. 그래서 최근에 사업하시는 분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도대체 자재값이나 원자재값이 변동이 심해서 못하겠다. 그런 쉽게 생각하면 식당을 해도 돼요. 식당에는 뭐 돼지고기, 소고기, 뭐 야채 이런 걸 샀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 왔다 갔다 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만약에 짜장면을 판다. 올해 5,000원 받아. 근데 요즘은 뭐 거기에 보면 뭐 밀가루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 그럼 갑자기 8,000원 받다가 요즘 밀가루 가격이 좀 싸졌어. 3,000원 받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식당은 항상 가격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 양을 좀 조금 준다든가 뭐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변동폭이 엄청나게 커져 있더라. 그전에는 여러 나라가 같이 협력해서 일들을 풀어나가는데 요즘은 나라의 협력도 잘 되지도 않아. 각자 고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빈부 차이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학교가 바뀌었죠. 메타버스 환경에서 수업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사부작삽상 늘기 시작했고 온라인 비즈니스 더 늘고 있고 재택으로 가상회의 하는 경우들도 많이 늘고 이 환경이 바뀌어버렸어요. 알리바바 이야기인데 2003년도에 사스가 있었어요. 사스. 알리바바의 마이 회장님의 회사가 그 소매업을 했어요. 도소매업을 했었어요. 그때 그 당시 말로 한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직원 중에 한 명이 사스를 걸렸고 건물이 폐쇄가 됐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를 한번 폐쇄시키는 거랑 똑같이 2003년도에 마이 회장의 직원 중에 한 명이 걸려갖고 건물이 폐쇄돼서 이 건물에 있던 다른 회사 직원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알리바바 회사를 막 욕을 하는 거야. 직원 관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왜 건물이 폐쇄됐냐 막 해서 엄청나게 욕을 막 해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택으로 다 들어와서 고민하다가 고민한 거죠. 야,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있을 것 같네? 야, 우리의 사업을 바꾸자.
그래서 바꿔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지 말고 온라인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래갖고 전자상거래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2003년도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번역에서 넘버원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됐죠. 알리바바. 이 얘기를 왜 그러냐?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그걸 기회 삼아 잘 준비하면 새로운 일들을 더 도모할 수 있고 그게 계기가 돼서 더 큰 사업을 엮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안정적으로 하면 거기서 새로운 기회가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적은데 지금까지 세상이 막 불안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이거를 잘 준비해서 갈 때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남 청년학교를 통해서 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보려고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변동성이 있어요. 변동성. 예고 없이 극단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래에서 예측할 수 있냐? 예측할 수 없어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서로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해요. 이게 마구 섞여져 있습니다. 이게 마구 섞여져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만 확실하다. 그게 확실한 답이죠. 예측 가능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뭐가 예측 가능하냐? 인구는 예측 가능해요. 예를 들면 5년 뒤 대학 입학자 계산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15살짜리 숫자 세워본 거 알죠? 지금 15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중2죠, 중2. 중2, 물론 이제 중간에 대학을 안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렇지만 대충 계산을 뽑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5년 뒤 대학 입학자 계산됩니다. 자, 10년 뒤 초등학교, 아니, 10년이 아니고, 또 5년 뒤 초등학교 입학자 계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8살에 입학하니까 지금 3살짜리, 2~3살짜리 아이들 숫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5년 뒤 실업자 수, 아니, 퇴직자 수 계산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왜냐면 퇴직 예상되는 사람 숫자들 다 나와 있어요. 자, 이걸 따질 때 앞으로 어느 산업이 더 번창할까는 사람의 숫자와 연장이 되는데,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늘고 있는 인구층이 있습니다. 어디가 늘고 있을까요? 시니어 계층. 점점 노인이 되는 사람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명이 길어져서 잘 돌아가시지 않는다고. 점점 앞으로 한 20년간은 소위 말하는 은퇴 이후의 사람 숫자가 기하급수로 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 양로원, 그 다음에 노인분들의 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필요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지금은 숫자가 예를 들면 100명 대상으로 했는데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 더 많이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줄어드는 데가 있어요. 어디가 줄죠? 어린이 이런 데 대상으로 주잖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줄어? 애기들이 가는 첫 번째 학교가 뭡니까? 유치원이죠. 그럼 유치원 숫자는 자연스럽게 더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주에도 보면 유치원 중에 어르신 유치원으로 이름 바꿔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분의 치매도 있고 그러면은 그 수용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기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면 유치원이라고 유치원. 그래서 몇몇 분은 유치원에 가서 어르신들 가서 다시 옛날에 했던 한글 교육하고 뭐 이 그림도 그리고 막 그래. 어디 쓰시면서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어떤 데는 시장이 늘고 어떤 데는 수요가 줄고 이런 것들이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왕이면 어느 시장을 준비하는 게 좋아?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데서 더 활동하는 게 좋겠고 인구가 줄어드는 데서는 더 경쟁이 치열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린이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어린이 대상으로 뭘 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요.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어려운 학과들이 어떤 학과일까? 그죠? 뭐 사범대, 유아교육 이런 데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뭐 사회복지과 이런 데는 여전히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학공학과 뭐 이런 분들 이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수요가 더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인구가 늘고 있을 때보다 줄고 있을까요?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가 경천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근데 그 인구가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동남아시아, 중동, 그러니까 유럽, 미국 이런 데 인구가 좀 줄어. 그래서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분야로.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뭐 남미나 아프리카는 좀 거리가 머니까 어느 지역을 좀 타겟으로 더 활동하는 게 좋다?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활동하는 게 좋죠. 근데 거기에 다행히도 하나같이 한류 열풍들이 불고 있어. 한류 열풍이 불고 있으니까 한국에 대해서 제품이나 한국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선호도가 있어요. 그렇죠. 선호도가 있죠. 한국말을 막 배우고 싶어요. 기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여러분들이 기회들을 어디서 만드는 게 좋다? 될 수 있으면 외국에서도 기회를 창출해보는 게 좋은데 그 중에 1순위가 어디다? 동남아시아 이런 데. 왜냐면 거기는 인구가 점점 더 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괜찮게 접근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여러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계층이 늘어나고 지금 오징어 게임이나 BTS나 이런 거 유행할 때마다 한국에 대한 선호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나죠. 그래서 실제 오징어 게임이 비치자마자 거기에 관련된 뭐 달고나 세트 그다음에 뭐 추리닝 이런 것들을 인기인데 또 그걸 누가 팔아왔냐면 또 중국 사람들이 빨리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무치됐다. 그와 관련된 할 수 있는 여지는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후는 예측 가능합니까? 기후는 예측 가능한데 예측 가능하지 않도록 바뀌고 있어요. 혹시 옛날에 사만사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만사혼. 그게 뭐냐면 겨울에 3일이 추우면 나흘은 따뜻했다라고 알려진 게 사만사혼. 우리나라가 겨울에 3일 추우면 나흘 따뜻했다라고 알려졌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맞아요. 그리고 장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장마. 장마가 뭡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현상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6월 말 7월 초에 저기압층과 고기압층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막 겨루기를 하면서 꽤 긴 시간 동안 한반도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현상이 장마였는데 이것이 매년 언제 있었냐면 6월 말 7월 초에 있었어. 그런데 최근에 기후가 이상해지면서 장마가 그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장마가 심지어는 8월달에 오기도 9월달에 오기도 해요.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장마가 언제 왔냐면 8월 말에 왔어요. 그래갖고 특별히 어디서 많이 비가 왔냐 부산 이쪽에 비가 크고 왔어. 그래서 작년에 뉴스를 잘 기억해보면 뭐 지하에 차가 잠겨갖고 여러 명 사람 죽고 막 그랬던 뉴스가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왜 대응을 못했냐? 도대체 그렇게 비 온 적이 없었거든. 8월때 그게 온 적이 없었거든.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눈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주에 몇 년에 한 번씩 눈이 오는데 눈이 와도 많이 오는 게 아니라 뭐 한 1mm 온다는 되게 조금 와. 근데 그 1mm 오는 게 도로가 다 마비가 돼. 몇 년에 한 번씩. 그러면 근데 서울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눈이 자주 오거든요. 근데 길이 하나도 안 막혀. 그러면 서울은 잘하고 진주는 못했냐? 그게 아니라 서울은 자주 오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고 진주는 그게 잘 눈이 안 오니까 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연하죠. 왜냐면 그런 일이 없는데 굳이 뭐 대비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때 하면 되지. 그런데 지금은 이 장마, 폭우 이런 거가 과거에는 시즌이 있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어지면 이 기후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산업이 어느 산업입니까? 날씨를 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 농업이죠. 그래서 지금은 농사 짓기 쉽다 그럴까? 어려워. 왜냐면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거기 시골에 가보면 달력이 집집마다 붙어있는데 거기 보면 24절기가 달려있어요. 24절기. 추나 추동 뭐 춘분 뭐 그게 왜 적혀있냐? 그거에 따라 뭐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언제 하고 이걸 달력보고 있거든? 근데 지금 그 달력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기후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농사 짓기 되게 어려워졌어요. 기후가 그게 예측이 앞으로도 변동폭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강수량도 이렇게 비 오는 것도 크고
경제 예측 가능한가? 경제 예측 가능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미래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네 가지를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 패턴이 모르니까 우리가 해볼 수가, 미래 예측한다고 고민하지 말고 미리미리 해보는 것밖에 없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요 첫 번째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진 것만으로도 빨리 행동해보기. 지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해볼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가 이겁니다. 허용 손실 범위를 넘자. 이거 뭐냐면 손해보지 않고 시도해보는 거예요. 왜 한 번 시도해볼 때 손해보면 그게 안 되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창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3번 실패해야 성공한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반드시 실패해야 성공한다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패할 때 손해가 커야 돼? 안 커야 돼? 손해가 안 커야 돼. 그럼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패할 때 돈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돈이 안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많은 경우에 창업하다 힘들어진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창업할 때 자기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하고 부채를 땡겨서 하고 근데 그게 실패하니까 몰락하고 이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렇게 해요. 첫 번째 사업을 제대로 한다고 엄청나게 돈을 들였다가 마음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혼자 해보니까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과 같이 이 일들을 하야 돼요. 내가 지식이 없으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경험이 있으면 경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같이 해야 내가 빨리 그거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한 번 했을 때 잘못됐으면 그거를 바로 어떻게 했냐? 고쳐서 다시 해. 고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번 시도하고 잘못되면 고쳐서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해서 이제는 완벽히 제대로 먹히겠다 했을 때 그때 돈을 들이든지 이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 다시 배우고 행동하고 왜냐하면 미래 예측이 안 되게 해봐야 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코스 얘기를 좀 할 텐데 우리 요거 얘기하기 전에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주시고요.